토스뱅크가 출범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사실상 개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 압박이 인터넷 은행으로까지 번지면서 혁신금융을 내세웠던 관련 업계 전반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수도권 사적 모임이 최대 8명까지 허용되고 결혼식 참석 가능 인원이 250명까지 늘어납니다. 다만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는 2주 연장되고 수도권의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밤 10시로 제한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만 원대까지 주저앉은 삼성전자를 대거 매수하면서 시장에 주도권을 줄 수 있는 대응 여력도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인터넷은행 토스뱅크가 출범 열흘 만에 대출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인터넷은행 세 곳 모두가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서 중저 신용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취지도 달성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시장에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나가는 토스뱅크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3호 인터넷은행으로 야심차게 출범한 토스뱅크. 하지만 열흘 만에 예금만 받고 대출은 내주지 못하는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대출 한도를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가계대출을 옥죄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스뱅크가 내걸었던 각종 사업들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당장 2% 금리의 예금이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예대 마진을 남기기가 쉽지 않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내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5% 수준까지 늘리겠다던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사업 차질은 비단 토스뱅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인터넷뱅크 두 곳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도 앞선 토스뱅크와 마찬가지로 목표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종 대출들도 운용을 멈추거나 한도를 줄였는데 예대 마진에 민감한 인터넷은행들에게 경영적 부담으로 작용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은행들도 그렇고 비은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예대 마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적자 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는 하죠. 더 큰 문제는 내년입니다. 정부의 내년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치가 지금보다 2%포인트 낮은 4%이기 때문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규제가 이어질 전망인데 대출 상품 대부분이 신용대출인 인터넷은행들의 경영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선 신용대출 외에 다른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도 없거나 미룬 상황. 편리함과 파격적인 상품으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속에 인터넷 뱅크들이 진정한 혁신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앞으로의 추가 대응 여력도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7만 원대로 내려온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들의 대규모 매수가 이미 이어진 데다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학개미라는 말도 점차 옛말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개인 투자자, 이른바 동학개미. 하지만 최근 들어 시장 내 그 영향력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3분기 들어 조정장에서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시장 주도권을 내준 겁니다. 지난 3분기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17조 원가량 순매수세를 올렸음에도 코스피 지수는 9%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2조 원가량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13%가량 끌어올렸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동학개미의 경우 7만 원대로 주저앉은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 기회라 보고 대거 사들이면서 추가 시장 대응 여력이 약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9월 이후 개인은 삼성전자를 2조 1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이 기간 동안 삼성전자 주가는 13% 넘게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샀는데 삼성전자가 안 올랐잖아요. 그 이전에 주가가 상승기에는 호가를 높게 잡으면서도 샀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매수는 그냥 밑에 깔아놓고 있는 것들이 체결되면서 매수로 잡히는 형태라서 주가에 주도력 있는 매수로 보기는 어렵고 개인이 매수의 방향은 같겠지만 매수의 규모나 힘이 이전보다는 약해졌을 가능성이 있고
아울러 그간 개인들의 증시 주도력에 든든한 배경이었던 막대한 자금력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투자자의 탁금은 70조 원대에서 65조 원대까지 쪼그라들었습니다. 또 당국의 비투 규제와 맞물려 신용융자 잔고 역시 이달 들어 24조 원대에서 22조 원대까지 감소했습니다. 유동성 조건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경기 침체가 심각했기 때문에 우선은 경제 살리고 보자, 자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들로 상당히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었었다면은 올해 들어서는 뭐 대출 규제가 조금씩 감지된다라든지 이런 타이트한 어떤 정책 환경 등이 여러 심리적인 변화 등이 투자의 강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말로 갈수록 대주주 양도세 회피 움직임에 따른 개인의 매도세도 예상되는 상황. 이렇듯 동학개미의 화력이 상당 부분 소진된 만큼 향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국내 증시 향방을 가를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차트를 통해 이번 주 증시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를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가 갔다 돌아온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휴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지 기자 이제 휴가 가셨을 때 시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돌아오시니까 시장이 반등해 주더라고요. 네, 좀 지키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주 2,900선마저 깨질 뻔했습니다. 좀 그러니까요. 걱정을 했었는데요. 예. 지난 화요일 장중에 2,901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원인을 꼽자면 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와 테이퍼링 우려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 다행히 오늘은 좀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3,000선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락분을 이번 주- 반납하면서. 네네. 네. 하락분을 반납을 하면서 예. 마감을 했고요. 또 이번 주 환율도 좀 불안하게 움직였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1,200원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예. 지난 12일 1,198.8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연 고점을 경신을 했는데요. 장 중에는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 만에 1,200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역시 환율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180원대에서 움직였습니다. 이 높은 환율 탓에 외국인의 이탈이 좀 두드러졌는데요.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예. 구원투수로 기관이 물량을 좀 받아냈고요. 개인은 어제까지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오늘은 매도가 좀 나오면서 이번 주 약 5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예,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환율, 수급까지 정말 살필 게 많은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삼성전자, 7만 전자가 깨지면서 시장이 이때 한 번 더 겁을 먹었거든요. 네. 다행히 오늘 회복을 하긴 했지만 증권가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번 주 장 개장과 동시에 7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인데요. 장중 6만 8,300원까지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7만 전자 회복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행히 7만 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1조 4천억 원어치를 좀 팔아치웠고요. 예. 개인이 1조 1,300억 원을 사들이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았습니다. 지난 3일간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를 팔아치웠는데 오늘은 소폭 순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속속 낮췄는데요. 미래에셋과 이베스트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금투를 비롯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10만 원 수준에서 8만 원, 9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예, 일단 오늘 이 소폭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점 포인트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시장의 가치 좋았기 때문에 아직은 좀 낙관할 수 없다 이런 입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 초까지만 해도 이제 증권사에서 굉장히 낙관적인 리포트들을 정말 쏟아냈었잖아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당시에 제시됐던 10만 전자는 사실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증권사들이 이렇게 목표치를 계속해서 낮추는 이유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증권사들이 내놓은 리포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예. 유진투자증권은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은 미중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실적이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거시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4분기 휴대폰과 가전 부문에서 원가와 물류비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익이 다시 증가하는 사이클에 들어갈 것으로 연구원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투자 의견은 여전히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예, 일단 거시적으로 업황 상황에 따라서 내년 초까지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계속 받게 된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내년 하반기 들어서야 이익 증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할 요소인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 경제 지표들 보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뭐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좀 장기적인 리스크로 같이 따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좀 시장이 반등을 했긴 했지만 대부분의 증시 전문가들도 이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미국과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이번 주에 발표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차트인데요. 생산 원가가 급등을 하면서 지난 9월에 10.7% 급등을 했습니다. 예.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 26년 만에 최고치인데요. 원인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석탄 등 에너지 가격 상승 탓입니다. 이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조사 대상 40개 업종 가운데 특히 석탄과 석유 등 에너지 관련 6개 업종이 전체 상승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또 생산 원가가 상승하면 이렇게 상품 가격도 잇따라 오르기 때문에 소비자 예. 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보시겠는데요. 역시 이번 주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입니다. 5개월 연속으로 5%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월도 5.4% 상승을 하면서 사실 인플레가 우려해서 현실이 됐다라고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전문가들도 이 인플레 상황이 빨리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올해 안에 뭐 이렇게 해소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연준을 통해서도 오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향후 FOMC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 연준이 어떻게 코멘트 하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 채권 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고요. 네, 연준의 발언으로 인한 채권 시장의 동향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의 상황 역시나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일단 테이퍼링 일정에 대한 윤곽은 좀 드러났고요. 큰 변화는 없었던 걸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네, 어제 공개된 의사록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테이퍼링이 내년 7월쯤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데 좀 의견을 모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11월 초에는 FOMC 회의에서 좀 발표를 하고요. 또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에 시작될 수 있고요. 9월 FOMC에서 이미 절반의 위원들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전망한 바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동의하는 위원들이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1월 초에 있을 FOMC 회의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점도표나 또 회의 후에 나오는 위원들의 발언에서 좀 힌트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거시적인 시장을 보면 아직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줄어드냐 마냐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간밤에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도 연 이틀 좀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 분위기를 즐겨도 되는지 아직은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주는 좀 어떨까요? 네, 다음 주는 오늘 상황을 보면 좀 아시겠지만 잠시 좀 그 하락폭이 좀 줄어들고 소강 상태 든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그 테이퍼링에 대한 일정이 좀 확인이 됐으니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또 어제 미 백악관에서 공급망 불안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예. 발언이 증시에 좀 힘을 불어 넣어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1,19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주 후반에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시장이 이렇게 출렁였지만 다음 주에는 그 덕에 이번 주보다는 좀 덜 힘든 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예.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의 PPI가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하면서 굉장히 좀 높게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높게 나온 게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는 것보다는 피크아웃 한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고 미국 백악관에서 이제 물류나 운송에 관련된 병목 현상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다라는 언급들이 좀 시장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매크로상으로는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과연 여기서도 계속 올라갈 건가 아니면 꺾일 건가 이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문제도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죠. 주식시장에 중요한 거는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거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그 전력난 규제가 완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면은 좀 많이 만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네, 때문에 다음 주에 나오는 중국의 산업 지표의 경우에는 중국의 전력난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23일에는 헝다그룹의 달러 채권 만기 유예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헝다가 디폴트 상황에 처할지 또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미국의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넷플릭스와 버라이즌 등 IT 기업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좀 낮아진 만큼 실적이 선방한다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살펴볼 지표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 시장은 이번 주보다는 덜 힘들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좀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포트폴리오 재편의 시기로 삼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거리에서 기름으로 달리는 자동차를 더는 찾아보기 힘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이 앞다퉈 친환경 차로의 사업 구조 전환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변화가 국내 차 산업에 새로운 위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송민화, 신재근 그리고 임원식 기자가 공동 취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량은 제네시스 브랜드의 순수 전기차 GV60입니다. 이 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한 제네시스 브랜드의 첫 번째 순수 전기차입니다. 이 차량의 탄생은 단순히 차량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 구조 전체를 바꾸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앞으로 4년 뒤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오는 2030년까지 모두 8개 차종으로 구성된 전기차 라인업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비단 국내 자동차 브랜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폭스바겐이나 벤츠 같은 유럽 대표 브랜드들은 각각 MEB와 EQ로 불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해 오는 2025년부터 100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하기로 했고 GM, 포드 등 북미차 브랜드들은 수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를 설립하는 등 미래차 생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친 대규모 구조 조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내연기관차의 60% 수준에 불과하고 조립 공정도 단순해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일본 닛산 자동차는 10,000명 이상, 혼다 자동차는 2,000여 명, 포드는 1,000여 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국 독일의 경우 앞으로 4년 뒤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도 조만간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10년 안에 구조 조정을 일사불란하게 추진하지 못하면 중소 부품업체들의 줄도산과 함께 국내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저마다의 생존 전략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로의 산업구조 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아직 해결돼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돼버린 차량용 반도체는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 대를 넘어섰고 2030년에는 2억 3천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전망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차량용 반도체는 금보다 더 구하기 힘든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전기차 등 신차 출시로 차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반도체 재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공장까지 문을 닫으며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됐기 때문입니다. 차량을 구매해도 받는 데까지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려야 하고 심지어 전기차는 언제 받을지조차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2022년인데 그건 확실하진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 있겠죠.
문제는 올해 끝날 줄만 알았던 반도체 수급난이 언제 해소될지 전문가들조차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칩 한 개당 가격이 $2 수준으로 수익성이 낮은 탓에 생산 설비를 무턱대고 늘리기도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게 자동차는 시스템 반도체 쪽인데 그게 이제 그렇게 첨단 공정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에 그 수요가 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도 좀 애매한, 이게 전반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 연구 부족은 계속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최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은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지난해 4월 반도체 개발사 미라이즈를 설립했고 독일 폭스바겐과 미국 테슬라 등도 이미 반도체를 자체 개발했거나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현대차도 북미 본부 사장이 차량용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차량용 반도체 개발 각축전이 벌어지는 건데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25년에는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커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려면 국내에 일종의 차량용 반도체 기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갈수록 더 많은 차량용 반도체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부품 국산화를 통해 공급망을 국내에 구축하는 겁니다. 이런 반도체 수급 상황을 좀 해결을 하려면 국내에 있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는 업체들을 발굴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고, 사실은 자동차용 반도체 부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복수로 내지는 세 군데, 네 군데로 이렇게 복수로 개발을 해야 돼요. 일본 정부의 지난 수출 규제 위기를 이른바 소부장 국산화로 극복했듯이 차량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확보 또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사고 싶지만 망설여진다는 한 시민. 장거리 운행 시에 아무래도 급한 일이 생기다 보면은 충전을 못하면 차가 쓰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저 우왕좌왕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불안감도 있고. 전기차를 몬 지 2년 7개월 됐다는 또 다른 시민. 전기차 유저들이랑도 이제 주민들과의 또 이제 마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파트 안에 좀 충전소 설치들이 완속 충전기가 좀 매우 많이 필요하다. 행여 충전소를 못 찾을까 걱정. 충전소가 있어도 이용이 불편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자동차는 있는데 연료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전기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는 바로 이러한 충전소를 비롯한 인프라의 확대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19만여 대. 전기차 충전기는 9만 1천여 대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차 한 대에 67대가 적정하다는 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14대가 충전기 한 대를 돌렸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충전소만 많이 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15년 이상 된 아파트나 빌라 같은 노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세대별 전력 사용 설계 용량이 3kW 정도에 불과한 탓에 자칫 전력 과부하로 정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어컨 사용 빈도가 높은 7, 8월 공동주택 내 정전 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앞서 변압기 교체 등 전력 설비 개선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들쑥날쑥한 전기차 구매 보조금 또한 전기차 시대를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예산에 5,300여 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을 책정했는데 6개월도 채 안 돼 동이 나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추경 편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을 이어갔지만 보조금 규모는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반이나 줄었습니다. 전기차 구매 수요가 적은 일부 지자체의 경우 1,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서울에서는 200만 원, 그것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에 전기차 구매 이후 연관 산업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점 또한 걸림돌로 지적됩니다. 전기차 전문 수리나 정비를 위한 인력부터 전기차용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넘어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고민과 규제 완화가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부품비라든지 또는 이런 수리비에 대한 부분들이
수입차만큼 고가라는 거죠. 어떤 시스템에 대한 밸류체인이 아직 형성이 덜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전기차 정비가 전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한 번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일반 정비업소에서 전기차를 완전히 수리를 못합니다. 전혀 손을 못 댄다는 거죠. 성큼 다가온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선 국내 완성차 업계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부 또한 관련 인프라 조성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위한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즉 부스터샷을 공개 접종했는데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을 앞두고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도 담겼습니다. 잠시 후에 세종시를 연결해서 새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릴 텐데 먼저 문 대통령의 부스터샷 공개 접종 현장 정원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오늘 오전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 코로나19 3차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맞았습니다. 1, 2차에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번 3차에는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을 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2차 접종 이후 부스터샷 접종 조건인 6개월은 지나지 않았지만 G20 등 외교 일정을 감안해 앞당겨 접종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1, 2차 때도 백신을 공개 접종했습니다. 부스터샷도 조기에 공개 접종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의 마지막 퍼즐인 백신 접종 참여를 독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은 전 국민의 62.5%로 방역 체계 전환의 목표치인 70%가 머지않았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10월 말보다 목표 달성이 일주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이면서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전환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부터 수도권의 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네, 이렇게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 전환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오늘 정부가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감염 유행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일부 방역 완화 혜택을 통해 경제 숨통을 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 세종시 주재 기자로 나간 한창률 기자와 경제 뷰포인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한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오랜만에 방송 출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이제 함께 해주시게 됐는데 준비하시는데 좀 어떠셨어요? 네, 좀 어색함도 있었고 낯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수도 세종시에서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경제정책 방향을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700여 명 가까이 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오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도 발표를 했는데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거네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자정 기준으로 국내에서만 1,670명이 나왔습니다. 이제 100일 넘게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는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마다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하며 증자,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네, 이번 거리두기 발표는 확산 차단보다는 이제 코로나와 같이 공존하면서 일상생활을 준비해야 한다. 데 방점을 뒀습니다. 2주 뒤인 다음 달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번 징검다리 기간에 어떤 방역 조치가 가장 적절한지 고민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가 될 때마다 방역이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 이 부분을 두고 사회적 의견 충돌도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하니까 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거리두기 단계에서는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렸습니다. 모임 인원수 제한을 좀 늘렸는데요. 4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를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늘렸고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현재 식당과 카페에서만 완화된 인원 기준을 적용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스포츠 관람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동안 4단계 지역에서는 무관중으로 진행됐던 프로야구 같은 실외 스포츠 경기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전체 수용 인원의 실내는 20%, 실외는 30%까지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위험도가 낮은 시설인 독서실, 영화관, 공연장 같은 경우는 밤 12시까지 일단 영업을 할 수 있고요. 결혼식 같은 경우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250명까지, 그리고 종교활동 같은 경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예배할 수 있는 참여 인원수를 늘려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확실히 이렇게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늘리겠다 이런 건데 일단 그동안 중단이 됐던 소비 쿠폰 발행도 검토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잠정 중단했던 소비 쿠폰 사용 체계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혁은 기획재정부 1차 간이 정책 점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위드 코로나가 민생 경제와 취약 분야 회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소비 쿠폰과 같은 잠정됐던 정책을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래 정부가 1차 백신 접종률 50%, 70% 이렇게 나눠서 전시 공연, 스포츠 관람 쿠폰을 먼저 발행하고 그 다음에 숙박, 관광 등의 쿠폰 발행을 계획했는데 지난 7월 4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이제 가능해졌으니까 소비진자 카드를 쓰겠다는 겁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속도도 빠르고 다음 달이면 전 국민 7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이면서 쿠폰 발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모임 인원 제한도 풀고 소비 쿠폰도 발행을 한다고 하지만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자영업자들이 기대했던 영업시간 연장이 이번 거리두기 단계에서 빠졌다는 점입니다. 네, 원래 그 영업시간 연장 2시간 연장이 계속 오고 갔습니다. 4단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시간이 10시까지로 돼 있는데 최근 당정 협의에서 최대 2시간 정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역대책본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또 4단계 지역인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기다가 다음 달에 이제 수능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수험자를 고려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사실 영업시간이 늘어나길 기대했던 자영업자들 실망이 좀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지금 자영업자들 단체 행동도 예고를 했다고요? 네,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은 이제 정부에 강하게 압박을 했는데 2시간 안 늘려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단체 행동을 다시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저희가 거리두기 완화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백신 인센티브 이 부분만 좀 완화가 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온전한 손실 보상하고 이제 시간 제한, 인원 제한에 대해서 완전 폐쇄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안 되면 20일 날 총 걸기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단계가 마지막이길 희망한다고 하고 자영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는 힘들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타협점을 잘 찾아서 다음 달부터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경제 뷰포인트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한창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행사는 세 가지 행사를 묶어서 인디게임과 아마추어 게임과 그리고 프로게임을 한꺼번에 모아서 결승전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또 e스포츠가 아시아 올림픽 종목으로 정식 폐책되는 계기에서 그야말로 산업과 그리고 게이머와 아마추어와 프로가 함께 즐겨서 글로벌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행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스라엘의 의류 영상 기업 나녹스가 경기도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칩 생산 거점을 조성합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나녹스는 방사선 노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디지털 엑스레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용인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디지털 엑스레이의 핵심 부품으로 활용됩니다. 김선엽 기자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생산 전초 기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스라엘의 의료 영상 기업 나녹스가 11,900제곱미터 부지에 구축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입니다. 나녹스는 50년 넘게 의료 방사선 업계가 시도해온 냉음극 기반 디지털 엑스레이 소스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와 SK텔레콤이 투자해 주목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나녹스의 일부 제품들은 미국 FDA의 인증을 이미 획득했는데 이 기술을 통해 기존 엑스레이 대비 촬영 속도가 30배 빨라졌고 방사선 노출 시간은 30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논의를 위해 방한한 란폴리아킨 나녹스 회장은 준공 단계에 있는 용인 생산 시설을 직접 점검하며 내년부터 글로벌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제품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6 years ago, William Röntgen invented the Edison light of X-ray. It's called X-ray. It's analog, it's based on heat. Nanox invented the LED of X-ray, which is cold and digital and much reduced cost. X-ray was based on filament, but with Nanox, it's based on semiconductor. 나녹스의 냉음극 기술 구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미세전자 기계 시스템인 멤스 반도체 칩인데 회사 측은 충북 청주에 가동 중인 임시팹보다 규모를 3배 이상 늘린 용인 공장에서 이 칩을 대량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폴리아킨 회장은 회사의 2대 주주인 SKT와의 협력 관계를 언급하면서 IT 강국 한국, 특히 SK하이닉스 공장이 인접한 이곳 용인의 증설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Digital health becoming IT company. You need cyber, you need privacy, you need IT systems. So that's very important to SK and to Nano. We sit here because we are very similar, we're very close to SK Hynix, which is one of the largest MEMS semiconductor manufacturers. And it's very similar to what we do here. 나녹스 기술이 글로벌 의료 영상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주 이곳에서 대량 생산된 칩은 다른 기업들에도 공급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입니다. Here we expect to mass produce this chip so we can supply the huge demand we expect to have in the future. 우리나라를 글로벌 경영의 요충지로 삼은 나녹스가 의료 영상 기술의 핵심 부품 생산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한 단계 도약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선엽입니다. 수도 서울의 변화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는 구석구석 서울. 오늘은 주거 중심 도시에서 경제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강동구를 임동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수도 서울 남동쪽에 위치한 강동구. 한강과 맞닿아 있는 넓은 대지 곳곳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기업 사옥은 물론 복합 쇼핑몰과 공공청사 등이 들어설 고덕 비즈밸리입니다. 여의도공원 넓이만한 대지에 조성되는 고덕 비즈밸리엔 내년부터 150여 개 기업이 차례대로 입주하게 됩니다. 그동안 배드타운이란 이미지가 강했던 강동구가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자족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지난 2015년 조성된 첨단 업무단지엔 삼성 엔지니어링을 포함해 11개 기업이 상주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2023년 준공 예정인 강동 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강동구는 300개가 넘는 기업들의 터전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 단지가 다 조성되면 11만 명의 경제활동 인구와 20조 원의 그 경제 유발 효과가 이제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도심으로 또 강남으로 이렇게 떠났던 우리 강동의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떤 그 경력이 단절된 그 여성들이
이제 강동에서 새로운 직장을 찾고 강동에서 생산하고 소비하고 그런 정말 자족 도시로서의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강동군의 도시정비 사업 역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특히 천호동과 성내동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성내 3구역과 5구역, 천호 1구역에 4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들이 줄지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동구는 천호대로 일대가 중심 상업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62만 제곱미터, 축구장 88개 규모의 땅에 지어지는 둔촌 주공 재건축은 강동구의 인구는 물론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둔촌 주공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현재 35%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데요. 2023년 하반기면 이곳은 12,000세대의 대단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둔촌 아파트가 입주하면 강동구가 명실상부하게 인구가 54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상징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중산층 단지이다 보니까 세입 증대 효과와 함께 매우 구매력이 높은 분들이 입주할 가능성이 높아서 강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이고 이 변화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현재 강동구에선 지하철 58, 9호선 연장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5호선은 둔촌동역과 구분다리역 연결을 추진 중이고 9호선의 경우 최근 고덕강일 1지구와 강일동을 연결하는 추가 연장 구간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연장 공사가 한창인 지하철 8호선은 한강을 관통해 구리, 남양주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2023년 공사가 마무리되면 암사역에서 남양주 별내역까지 1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또 세종, 포천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 강동구의 교통 환경 변화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지하철 558, 9호선과 함께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 명실상부하게 강동구는 이제 수도권 동부 지역의 중요 거점 경제 교통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강동구가 집중하고 있는 건 구도심과 신도심 간 격차 해소입니다. 특히 명리역에서 천호초교 사거리까지 1km 구간의 구도심 지역을 새롭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총 4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래된 간판을 바꿔주는 등 노후 건축물 외관을 개선하고 전신주를 지중화하는 한편 복지, 문화, 복합시설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낡은 그런 구도심의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구천면로라든지 그리고 엔젤 공방거리가 있는 성안로라든지 또 성내동 일대 강풀 만화거리 또 주꾸미 골목 그리고 암사동 일대 가죽 패션 창업 지원센터 등 청년들을 위한 공방들도 속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변두리로 평가받던 강동구가 이제 서울 동부권의 중심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 짚어보겠지만 특별한 경제 위험이 없는 한 지금 경제대로 흘러간다면 11월 충분히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10월 금리를 동결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올리기는 부담스럽다면서 리스크 요인과 경기 둔화 우려가 있고 코로나 방역도 아직은 단계가 강화된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보자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세 시장 이중 가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다음 달 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부총리는 간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전세 시장 이중 가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의 방향성을 다음 달 말 공개하고 12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전세 시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갱신 계약과 적용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전세값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신규 계약 상한제나 표준 임대료에 대해 홍 부총리는 시장 가격에 제한이나 규제를 가하는 정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묶었던 전세대출 한도를 일제히 다시 완화합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그리고 신한은행은 다음 주부터 가계대출 신규 취급 한도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지 않거나 한도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면서 전 은행권의 대출 여력은 8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세대출의 한도를 임차 보증금 증액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조치는 당분간 완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